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실까요? 오디오가? 오디오 들리시나요? 아까 전에 게 지금 들려요. 아, 네. 원래 송출 시간이 있어서 조금 느리게 들리긴 하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 시간보다 25분가량 지금 지연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북토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북토크 진행을 맡게 된 아차산 아래 작은 도서관 놀자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이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유 작가님 북토크로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셨을 텐데요. 저희 유튜브가 지금 약간 송출상의 문제로 해서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작가님들과 또 여기 오늘 모신 게스트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가 알찬 행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오디오가 안 들리신다거나 하는 분들은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송출사항의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 보고 있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북토크, 은유 작가님 북토크는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두근두근 마을학교의 일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근두근 마을학교가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광진구 마을자치센터에서 나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슈로 만들면서 저희가 꾸준히 알리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2022년 이전부터도 이달의 이슈를 한 가지씩 선정을 해서 지역 현황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2022년의 첫 주제로 낯설지만 익숙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슈로 뉴스레터를 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레터로 발행한 내용들은 다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두근두근 마을학교라는 행사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낯설지만 익숙한 이주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진구에는 사실 많은 수의 이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6,800가구 정도가 광진구의 이주민 가구 수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겉모습만 봐서는 낯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과 일상으로 또 지내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민의 삶들을 우리가 좀 우리의 이웃으로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2022년도에 발행했던 뉴스레터는 제한몽골학교, 광진구 광장동에 소재하고 있죠. 제한몽골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과 또 제한몽골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 또 양꼬치 거리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통일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의 이주민 이야기를 다루었었는데요. 오늘 이 두근두근 마을학교에서는 그 중에서도 제한몽골학교 이야기, 그리고 또 몽골학교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책을 쓰신 은유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 두근두근 마을학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제 먼저 나오신 게스트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먼저 제한몽골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이강혜 선생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은유입니다. 화면은 네, 감사합니다. 화면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옆에 은유 작가님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신작을 가지고 2년 만에 돌아오신 은유 작가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그 뉴스레터에서 광진구 마을자치센터의 뉴스레터에서 다루었던 제한몽골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광진구에 위치한 지가 벌써 23년, 99년 개교해서 올해로 23년째 제한몽골학교가 광진구에서 현재 그 학교를 이제 열고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그 제한몽골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혜 교장 선생님,
이 마이크를 켜주셨죠? 네, 선생님 저희 광진구에서 23년 동안 저희 제한몽골학교가 네, 제한몽골학교가 지금 개교한 이래로 23년째 이제 졸업생을 배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한몽골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몽골학교 어떤 학교인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자 그대로 한국에 있는 몽골 학교입니다. 여기 광진구 광장동에 자리하고 있고요. 앞에서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구의동에서 시작해서 지금 광장동에 이르기까지 23년째 여기 광진구에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00명의 몽골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래서 취약전 아이들 한 15명 정도 돌보고 있고, 또 우리 안에 또 나섬 아시아 청소년 학교라고 해서 몽골 학교 부설로 그 아시아, 그러니까 몽골 이외의 국가에서 온 학생들 중학교 과정을 또 한 학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몽골 학교는 제외 몽골 학교로서는 여기 한국의 광진구에 유일합니다. 예, 몽골에서 몽골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최초이자 아직은 유일한 그런 몽골 학교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3년도에 인가받아서 2004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지금 정식 외국인 학교가 된 상태입니다. 네. 처음에 공부방으로 먼저 네, 시작을 우리 하셨다고 학교가 들었어요. 처음 시작한 거는 구의동에서 시작했는데요. 구의동에 그 강변역 네. 테크노마트 앞에 그 금광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유치원 건물 지하에 그 외국인 선교회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교하고 도와주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 선교회에서 우리가 97년도 IMF를 맞이하면서 이제 외국인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이제 오갈 데 없게 되어서 그분들을 위한 이제 무료 급식소를 시작했거든요. 97년도에. 그래서 무료 급식을 하면서 이제 어른들에게 밥을 나눠주는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한국 아이들이랑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죠. 너희들 왜 학교 갈 시간에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와서 밥을 먹니? 그랬더니 몽골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떠듬떠듬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일하러 나갔어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또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그런데 여기 오면 밥 준다고 해서 왔어요. 해서 예,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다 보니까 그냥 학령기의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노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 아이들에게 한글이라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노래라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또 컴퓨터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 둘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아이들이 막 금세 많이 늘어났어요. 처음에 8명의 아이들로 시작을 했는데 금방 20명 되고 40명 되고 예. 그러니까는 입소문이 퍼진 거죠. 몽골 분들 사이에. 거기 가면 아이들 밥도 먹여주고 한글도 가르쳐 준다. 이제 그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소박하게 어려운 아이들 부모들이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니까 밥이라도 먹여주자, 한국어라도 가르쳐주자 해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계속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이에 따라서 또 반도 나누게 되고 또 외국인 노동자로 와 있는 몽골 분들 중에 교사 출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 통해서 아이들 또 이제 돌보고 가르치고 또 그분이 또 통역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가 자연스럽게 점점 규모가 커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300명으로까지 되었는데요. 우리 학교가 인가를 받게 된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은 대개는 다 이주 노동자로 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살려고 온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돈을 벌거나 뭐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시 데리고 돌아가는데 돌아간 아이들 또 학부모들이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가 뭐
3, 4년, 뭐 길게는 5년, 뭐 그렇게.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공부하고 돌아간 아이들이 몽골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학년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3, 4년 지냈으면 나이가 그만큼 됐으니까 자기 학년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는 몽골 학교 다니다 왔다 하지만 그게 인가받은 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몽골 교육부에다가 빨리 인가를 받아주세요. 인가를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우리도 학력 인정이 돼서 자기 학년 찾아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 깨달았죠. 이 아이들 그냥 불쌍하다고 그냥 밥 먹여주고 그래도 공부를 시키긴 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에 몽골에 직접 갔었죠. 그래서 가서 몽골 교육부 장관을 만났어요. 그 이제 학교를 세우신 목사님이 가서 이제 몽골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 하여튼 가까스로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여태껏 몽골 UA 국가에 몽골 학교를 세운 유례가 없다. 그래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인가를 내줄 수 없으니 정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라.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학교 인가를 내주겠다. 이제 그런 답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혹 때려다 혹 붙인 것 같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학교를 인가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더 네. 까다롭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인가를 받아야 인가를 내준다고 하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갔죠. 외국인 학교는 여기 성동 광진교육청이 아니라 서울시 본청에서 이제 관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전혀 얼토당토한 소리라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대개 그때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관광 비자로 왔다가 그냥 체류 기간 지날 때까지 그냥 노동을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합법적으로 인가를 내주면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게 되고, 그걸 전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귀담아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계속 찾아가고 전화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외국인 학교를 인가를 받아도 전혀 지원이 없대요. 근데 뭐하러 인가 받으려고 하느냐고. 지금처럼 그냥 대안학교로 그냥 운영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인 것도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학력 인정 때문에 그러니까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분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계속 고민하고 궁리하고 또 인터넷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발견했죠. 모든 아동은 어디서나 교육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 사무관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조금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학교가 되려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느냐.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 안 됐지만 하여튼 하나씩 맞춰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다 됐겠지. 이제 여러 번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찾아가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안타깝지만 운동장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근데 운동장은 당장에 뭐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마 우리가 포기하리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마침 여기 가까이에 우리 학교 옆에 장신대가 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이. 그 학교를 설립하신 목사님이 그 학교 출신이에요. 바로 그 총장님 찾아가가지고 제 총장님한테 배운 제자입니다. 우리 몽골학교 아이들 익히 다 알고 계시죠. 몽골학교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 운동장이 필요한데 이 장신대 운동장 좀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이제 총장님이. 그런데 우리는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총장님께서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10년 동안 몽골학교 무상 제공하겠다 해서 이제 종이 운동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이제 서류를 냈더니 이제 인가가 났어요. 예, 그때가 2004년. 정말 진짜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받았고 2005년에 몽골교육부에서 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여기 한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우리 학교 다니다가 뭐 부모님이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돌아가게 되면은 몽골에 있는 학교에 바로 입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학교 전학 가듯이 그렇게 됐어요. 학력 인정이 됐으니까요. 네. 네. 그 대단한 여정인데 사실은 이 과정을 모르고 그냥 몽골 학교를 바라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학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20여 년간을 겪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내셨고 이것이 뭐 단순히 어떤 막 선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선생님 지금 그 현황이 300명 가량 된다고 재학생이 네.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네.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300명 정도. 아니요, 어린이집은 말고요. 아, 네. 초중고 합해서 300명이고 네네. 어린이집에는 한 15명 정도 네네. 있고요. 교사분들은 나섬 아시아 네네. 청소년 네네. 학교에는 또 다른 국적의 아이들이 한 학급 있고요. 네. 아. 선생님들이 몽골 선생님만 16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운영을 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음. 어려움이 가장 컸을까요?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곳이 없죠. 예.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학교장으로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런 지침이 이렇게 딱 내려오지 않고 또 아이들을 또 밥 먹이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부모님 지금 뭐 한국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 일하러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학교가 뭐 진짜 학교도 되지만 복지 단체도 되는 거였죠. 그런데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고 다 핸드폰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몽골 교육부의 그 지침을 따르는 거는 몽골 교육부에서 지침도 주지 않을 뿐더러 한국에 있는 몽골 학교니까 하여튼 그 상황에 맞춰서 그걸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게 교장으로서는 제일 힘든 일이었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예, 부모님들이 다 일하러 나가신 상태에서 이제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아이들이 알아서 수업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또 시나 이런 곳에서 구청에서 그 방역물품 같은 것도 지원해 주시고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네.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1시간 갖고도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 조심스럽게 여쭤봐야 되는 거겠지만 혹시 이렇게 주변에서 좀 어렵게 하거나 이런 시선들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죠. 이제 우리 몽골 아이들 학교에 가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교육부 지원도 없고 몽골 정부로부터도 지원받지 않는 정말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왜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어려운 아이 도와줄 것 같으면 우리나라 애들이 우선이지 왜 여기 와 있는 이주 노동자 자녀들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디 가든지 존중받아야 되고 공부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거기에 이제 공감하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예, 우리 아이 뭐 아니면 딴 나라 아이 이렇게 좀 구분짓는 그런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쉽지 않았고 또 우리 학교가 여기 지금 위치에 오기 전에 광장 중학교하고 이렇게 담을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하고도 좀 이렇게 골목길에서 부딪히고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당한 편이었죠. 광장중학교 그 학교 이름을 거론해서 좀 죄송한데 그 위에서 2층, 3층에서 아이들이 그냥 물세례를 하고 그 종이 비행기 만들어서 좀 안 좋은 말 써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면은 비행기 날리고 그래서 한 번은 그 골목길에서 이렇게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우리 아이들이 경찰서에 붙잡혀간 일도 있었는데 아직 그런 편견이나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아직도 많이 있죠. 네, 그의 어떤 아이들이 가진 편견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만들어내고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는데요. 이 편견과 선입견 혹은 이런 그 부당한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일들 때문에 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모신 은유 작가님의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또 활동가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강희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일단 잠시 은유 작가님 모셔서 저희가 책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이강희 선생님은 은유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다시 한번 모셔서 또 자세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옆쪽에 자리해 주시고요. 네. 은유 작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굉장히 연말까지도 바쁘시게 여러 가지 활동 현장에서 계시다가 오늘 저희 초대에 응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책 보이시죠?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고 작년 6월에 나왔고요. 아직 1년이 안 된 신간이고 굉장히 뜨겁게 지금 이슈를 만들고 있는 신간인데요. 이 책의 저자, 있지만 없는 아이들의 저자 은유 작가님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이 행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혜 교장 선생님 방금 나오셨던 제한몽골학교의 이강혜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나 혹은 은유 작가님에 대한 질문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유 작가님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이후에 2년 네. 만에 또 신작을 내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또 기다리셨던 분들이 엄청 많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인사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쓴 은유고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인연이라, 자연스럽게? 네, 인연이라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은유 작가님이 굉장히 여러 매체라던가 네. 혹은 여러 인터뷰 지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출간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1년에 한 권씩 꾸준히 내시기도 하셨는데 네. 2년 동안 그 쉬시면서 네. 여기 그 앞에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 분노와 열정이 모자라서 잠시 집필 활동을 쉬셨다라고 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미등록 네. 이주 아동의 이야기로 돌아오시게 된 계기.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제가 이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을 2019년 6월에 냈는데 이제 그 책을 내고 뭐 그 전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폭력과 존엄 사이라는 책도 내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 이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내고도 그런 비슷한 작업 의뢰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힘이 좀 빠져 있기도 했었고 좀 쉬고 싶다 그냥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아직 뭔가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저도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을 힘이 조금 많이 소진된 것 같다. 이래서 작업을 다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이야기가 이걸 책으로 내보자 어떤 날 이런 이제 제안이 온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출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 20년 전부터 이렇게 갈고 닦고 활동하셨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직업이 어쨌든 글 쓰는 일을 했고 누구보다도 조금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산다고 생각을 했고, 또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권 문제에 대해서도 좀 뭐 책이나 기사를 늘 체크를 했었고, 이주 여성들이 겪는 일에 대해서도 책을 찾아 읽고, 뭐 분노할 일 있으면 분노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아예 인식조차 없었다는 거를 그 제안서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저한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모를 정도면 이 아이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이제 마리나라는 이주 아동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마리나도 몽골 아동, 국적의 한국 아동이죠. 마리나가 이제 그 부모님이 몽골 국적이고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마리나는 몽골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제가 학교 가면 퀴즈로 냅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몽골 사람이에요, 막 이제 이러는데 몽골계 한국인인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체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뭐 외국인 등록번호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으니까 학교는 다니지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료보험도 안 되고 학교 홈페이지에 가입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유령처럼 늘 문턱을 만나서 친구들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돼. 이런 이제 시련을 매일 겪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태어났는데 부모는 몽골 사람이고 나는 한국에 있어. 그리고 체류 자격이 없어서 학교는 다니지만 어느 것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이러니까 아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어요. 나의 체류 자격을 다시 심사받을 기회를 달라. 나는 어떠한 법을 어긴 적도 없다. 근데 내가 왜 이런 고통과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 너무 정당한 문제 제기죠. 그럼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진정을 받아들이고 법무부에 권고를 했어요. 맞다. 마리나에게 체류 자격을 심사받을 기회를 줘라. 근데 법무부가 되게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고 심사를 해주지 않고. 근데 이제 마리나가 고등학생 고1 때 했나? 근데 이제 이게 학년이 올라가고 그 미등록 이주 아동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서 만 18세까지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강제 추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불안한 거죠. 내 체류 자격이 빨리 생기지 않으면 자기는 가본 적도 없는 몽골 나라 말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어떤 삶의 기반도 없는 대로 이제 우주에 떨어지듯이 거길 가야 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나가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지쳤죠, 아이가 많이. 이제 그거를 지켜본 그 국가인권위원회 박혜경 그 조사관님이 이거 너무 뭐라도 해야겠다. 법무부에 자꾸 얘기하면 뭐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아서 뭐 국민 감정이 안 좋아서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로서 어떻게 해야지 국민 감정이 바뀔 것이냐, 여론이 바뀔 것이냐 고민을 한 끝에 사람들이 사실 모르니까 혐오하고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책으로 해서 내면은 인식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생기는 거니까 이제 저보고 책을 하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처럼 약간 그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으로 1년 안에 이렇게 책을 내는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모르지만 이거를 작업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거는 제가 그냥 보통 정말 국민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직업 정신을 발휘해서 이제 막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된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취재도 하고 뭐 관련 책도 찾아 읽고 마리나도 만나고 다른 이제 이주 아동들도 만나고 담당 활동가 선생님들 뭐 변호사
마리나의 변호를 담당했던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도 만나고 뭐 그렇게 작업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뭐 많은 책들은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거, 평소에 문제의식을 굉장히 오래 익혀왔던 것이 책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의 그 공부한 노트처럼 예, 이렇게 좀 긴급하게 내는 것을 목적으로 좀 내게 됐어요. 그래서 막 어떤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것을 제가 이제 추려가지고 예, 성실하게 예, 기록을 해서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쉬다가 예, 작업을 하고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깊이가 있진 않지만 깊이는 없을지 모르지만이란 전제를 다셨지만 사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것이 정말 어마무시한 깊이를 가진 책이라는 걸 금방 실감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을 먼저 좀 네.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책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네. 레베카 솔린의 이것은 이름들의 전쟁이다라는 책도 인용은 하셨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불법 체류자라는 그쵸. 말을 사실 통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네. 계속해서 아까 앞서서 이강의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또 작가님도 그렇고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미등록 네. 이주 노동자,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근데 네. 일반 사람들한테는 불법 체류자란 말은 훨씬 더 친근할 것 같은데 조금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명명은 이제 해방의 첫 단계다. 이런 말을 이제 리베카 솔릿이 했고, 우리가 네이밍이 중요한데, 사실 성폭력은 가부장제 일에 계속 있어 왔지만, 성폭력이라는 워딩이 생기고 우리가 일상 용어가 된 거는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름 붙여지는 게 중요하고, 고통에 이름 붙이는 사람들이란 책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말도 이제 있으니까 그 괴롭힘도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불법 체류자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체류 자격이 없는 것은 그분들 삶의 그 존재 조건의 한 일부지 그게 정체성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상의 이제 그 서류 상에 이제 그 미비가 된 거죠. 예, 체류 자격을 상실한 거죠. 체류 자격이 초과된 거죠. 그런데 불법 체류자 이러면은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 뭔가 다른 나쁜 짓을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 강도짓을 한다거나 이런 인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등록이 안 된 이주 노동자다 이렇게 바꿔 불러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가 뭐 인권 단체로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불법 체류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뭐 맞는 말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한 가지 정체성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불법 체류자 이렇게 불법이라는 걸 앞에다 붙여서 그 사람을 명명한다는 것은 그냥 존재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고 이제 학교에도 강의를 많이 갔는데 어떤 중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다. 근데 제가 진짜 그런 것 같다.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이름이 있으면 그걸 바꿔 불러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동료 시민으로서 네,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책은 총 이제 9명의 인터뷰를 엮은 책입니다. 그래서 5명의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에 대한 인터뷰가 있고요. 또 한 분의 부모,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은 이제 활동가와 또 이주 노동자의 이야기를 주로 쓰신 작가님과
또 그 활동을 하신 변호사님 인터뷰 이렇게 총 9분의 인터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5명 특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불법 체류자라는 네이밍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부모도 고통을 받지만 아까 그 이강의 교장선생 말씀하셨듯이 그 아이들의 고통이 정말로 만만치 않았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전반에 이제 인터뷰에 작가님께서 그런 아이들의 진짜 그 실제 목소리들을 담아내셨는데 네. 그 아이들 만났던 이야기들 아까 마리나 이야기 잠깐 음. 하셨지만 어떤 아이들인지 소개를 해주시면서 책 이야기를 네.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리나가 이제 몽골 국적의 이주 아동이었고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뭐 난민 신청에 실패했거나 그 미등록 이주민에게서 태어났거나 유아기에 이제 입국을 했거나 한 다양한 이유로 체류 자격을 상실한 아동을 뜻하고요. 이제 국내 한 2만 명 정도 있다고 상당히 해요. 많은 수치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습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주어지지만 이제 불가능한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게 다 불가능하니까 저희 이제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살 때도 등본 내면서 사고 아이들은 그랬는데 마스크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완전히 위축돼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됐고 제가 인터뷰한 아동 5명인데 이제 마리나가 저는 여기 이제 책에도 제일 앞에 나오고 제일 좀 상징적인 아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나가 좀 인상에도 기억에도 제일 많이 남고요. 거침없이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 저는 그 당당함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기죽어 있거나 위축돼 있지 않고 마리나가 이제 부모님이 또 좀 청각장애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두 부모님 다 이제 언어 소통이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말을 할 줄 아는 마리나가 부모님의 통역사 노릇까지 해야 되는 거라 이게 뭐냐면은 몰라도 굳이 일찍 알아도 되지 않는 어른들의 그 여러 가지 구질구질한 인간사까지 다 알아버려야 되는 그래서 자기는 애늙은이처럼 사는 거나 다름없다. 난 이제 철부지로 막 살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찡하고 너무 좀 안타까워 마음이 들었었죠. 그리고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자기 어떻게 보면 존재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진짜 뭐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내가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계속 나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에 계속 놓이니까 생각이 깊어요. 그냥 철학자인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왜 태어났고 삶이라는 게 뭐지? 이런 되게 근본적인 물음에 계속 부딪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동들 인터뷰하면서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지만 저는 되게 배운 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리나한테도 그랬고 뭐 아동들이 전부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어른스러운 네. 답변과 그 부모님이나 혹은 한국에 대한 생각들도 되게 명확해요. 네, 굉장히 예. 네, 명확하고 너무나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나이에 비해서 어른 생각 네. 그게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지점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리나도 이제 수능을 포기하고 나 이제 체류 자격도 생길 듯 했는데 안 생기고 있으니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법무부에서 대책이 안 나오니까 나 수능 포기했다. 나 모른다. 그때 제가 고3 여름방학 때 만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마리나가 바라는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생활을 바라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결국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내가 나임을 인정받고 싶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최소한의 것들이다. 한국에서 유령으로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울림이 큰 이야기였고요. 아이가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이제 말했을 때 우리가 뭐 그냥 한탄조로 뭐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그런 거예요.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아이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얼마나 많이 부딪혔으면 저런 얘기를 할 것인가. 근데 다행히 그 책 나오고 그 4월에 책 나오기 전 4월에 법무부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체류 자격을 심사받아서 체류 자격이 생기는
법무부 구제 대책이 마련이 됐어요. 네, 2021년 4월에 네.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네. 한국에서 태어났고 15년 이상을 살았고 중고등학교를 다닌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에 대해서 체류 자격 심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책이 나와서 마리나가 거기에 해당이 됐어요. 근데 이거에 해당되는 아동이 2만 명 중에 한 5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만 없는 법이다. 네, 이거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주 단체에서도 이걸 조건을 완화해라. 너무 많은 아동들이 사실 100일 때 오는 아이랑 뭐 태어난 아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또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리나는 작년에는 대학을 못 들어갔는데 올해 그 대학에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서 되게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뭐 카림이랑 달리아라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아동 2명도 인터뷰를 했고요. 이 아동들은 한국에서 2살, 4살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제 대상이 안 됐고, 카림이랑 달리아도 되게 인상 깊은 게 두 아이가 다 그러니까 국어랑 역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역사 골든벨 전국대회 같은 데서도 뭐 카림 1등을 했고, 그래서 한국사 능력 시험을 이제 보려고 그랬는데 또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응시가 안 돼서 두 아이 다 수능을 포기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되게 인재인데 한국의 공교육에서 자라난 그 아이가 뭔가 이게 삶이 딱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그 역사도 잘하고 재능이 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계속 뭐 공부를 하거나 뭔가 뜻을 펼치면 좋은데 꿈조차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카림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강원도 도시에서 이제 그런 소소한 노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카림 친구들은 뭐 대학을 갔거나 일을 하거나 뭐 군대를 갈 나이가 된 거예요. 남자니까. 그래서 카림이 동네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카림한테 그렇게 말한 거죠. 카림아, 너는 우리보다 역사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는데 왜 군대 안 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구들은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카림한테. 외모만 다르지 똑같은 그냥 한국 친구로 느껴지는 거죠. 그랬고 달리아 같은 경우도 백석 시인을 좋아해요. 제가 여기 달리아가 지은 시 2편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좀 달리아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 좀 안타까웠던 게 친구 관계를 활발하게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리나도 자신이 몽골 사람인 걸 아무도 몰라요. 친구들이. 아주 친한 친구 한 명만 알아요. 고3 때 겨우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외모가 똑같으니까. 다들. 예. 그리고 뭐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약간 시니컬한 여고생? 똑같아요, 진짜 한국 아동이랑. 그래서, 친구가 사실 되게 중요한 나이인데 친구한테 자기의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나도 그렇고 카림이랑 달리아도 그렇고 친구랑 가까워지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까워지면 얘기하고 싶으니까 적정 거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처럼 친구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달리아 같은 경우도 뭐 친구들 또 통장을 못 만드니까 뭐 친구들이랑 떡볶이 사 먹고 이러면 요새 아이들은 이제 n분의 1 하잖아요. 그럼 이제 카카오뱅크로 막 계좌 이체하고 이러는데 달리아는 그걸 못 하는 거야. 계좌가 없으니까. 현금 내는 거 혼자만. 그러면은 이제 위축되는 거죠. 왜 너는 통장 안 만들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냥 나 소신 있어. 그냥 안 만들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면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달리아는 그게 아닌 거야. 못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피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그래서 친구랑 이제 그렇게 먹는 자리도 좀 피하게 되고 또 수능 끝나서 친구들 이제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이러는데 자기는 밥만 먹고 온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런 데 가면 신분증 검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없는 거 알면은 경찰서에 가서 뭐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지는.
그러니까 일상이 다 벽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경찰차만 봐도 위축되고 아이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그래서 카림이 태어난 건 죄가 없는데 왜 차별당하고 고통받고 꿈도 못 이루고 살아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태어난 건 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누가 카림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예,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또 이제 패버나 민혁의 사례는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가 될 수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네. 페버랑 민혁은 지금 체류 자격이 생긴 상태고요. 근데 페버는 이제 생기기 전까지 조금 차별을 받았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 체류 자격이 없다는 게 학교에서 탄로가 선생님이 이제 발설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아까 불법 체류자야 너희 나라로 꺼져 막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했고 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고 페버 같은 경우 나이지리아 국적 한국인이기 때문에 피부색에 의한 인종차별까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인종차별하지 않아요. 그 GMP 인종차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만 차별해요. 그래서 이제 페버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이제 페버가 5남매인데 엄마랑 이렇게 5남매가 외출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죠. 동정 어린 눈으로 쯧쯧쯧. 가로 안에 엄청난 말들이 있겠죠. 왜 가난한데 저렇게 자식은 많이 낳았어. 악플 달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페버가 흑인이고 식구가 많을 뿐인데 왜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냐. 너네 왜 동정하냐. 너네 왜 우리 조롱하고 무시하냐. 이런 이야기가 좀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그런 사회적 지원을 이제 받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모순된 상황에 아이들을 놓아둔 이 제도가 너무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학교를 다니게 하면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이들 국기원 심사 받으러 갈 때도 주민등록증 있어야 되고 학교 홈페이지도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해놓고 이걸 아무도 해결 안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해결 안 했을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그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할 때도 특성화고 다니는 아이들이 현장 실습으로 많이 목숨을 잃고 문제가 많은데 그걸 해결하는 교육 관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관심이 없대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특성화고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게 방치가 돼 있는데 이 아이들은 더 저 밑바닥에 한 줌 정도 되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참 무책임하다. 그래서 약간의 대책은 만들어지게 됐어요. 지난 국감에 11월에 열린 국정감사 때 도종환 의원이 이 책을 보셔가지고 국감장에서 유은혜 장관한테 여기 읽어보라고 막 누구 어떻게 애들한테 뭐 학본이라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좀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런 체류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령 뭐 학교에 뭐 홈페이지 가입할 수 있고 그런 번호 같은 것들 그런 게 이제 부여되는 식으로 조금의 숨통은 트이게 된 것이 좀 네, 성과라면 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쁘기도 했지만 허탈한 게 이렇게 금방 되는 거를 왜 그동안 그렇게 안 해주고 그 많은 아이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나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버 그 인터뷰 중에서 이제 저도 네.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법무부에 처음에 탄원서 제출했을 때 페버가 이제 이거 부당하다고 탄원서 제출했을 때 거절당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어떤 자격이 생기고 나서는 학교에서나 어떤 다른 사람 인식이 너무 달라졌다는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너무 아이들이 그런 걸 겪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 아프게 다가왔던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뭐 또 좀 좋은 사례 이제 여기 민혁 군은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김민혁 군은 이제 이란 출생이고 한국에 7살에 들어왔는데 이제 체류 자격이 체류 기한이 이제 만료돼서 그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민혁이가 이제 이란 출생이고 이슬람교를 믿는데 한국에 와서 개종을 한 거예요.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근데 이제 이슬람은 개종하면은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고 하니까 이제 내가 위험하다, 신변이 위험하다 이래서 한국에 있게 해달라 난민 신청했는데 기각됐죠. 인정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거의 한 자릿수거든요. 그래서 다시 뭐 재심하고 했는데도 안 돼서 이제 2주 안에 추방 당할 상황에 처한 거죠.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예, 예. 네. 그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그 사실을 말하러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갔는데 담임 선생님 휴가 중이었고 옆반 선생님한테 말했다가 그 옆반 선생님이 아니 무슨 이런 부당한 일이 있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조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민혁이를 돕기로 결심을 하고 국민청원도 하고 피켓 시위도 외국인청 앞에서 하고 뭐 그래가지고 여론을 만들어내요. 보도자료도 내고. 그래서 민혁 군은 그 되게 0.1%의 확률밖에 없는 그 소송에서 다시 이제 승소를 해가지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민혁 군에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넘길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이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래서 되게 정의롭게 이거를 한번 해보자. 0.1%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1%라도 포기하는데 싸워가지고 그런 승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되게 기적 같잖아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그 자세, 그것이 너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의 삶을 좌우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알아야 돕는다 이래가지고 민혁이랑 이제 친구들이랑 난민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승소한 뒤로 민혁 군도 그렇고 민혁이 친구들이 난민 인권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서울대학교 그 평생교육원인가? 거기서 난민 주제로 8주차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하나를 맡아서 했는데 그 8회차에 민혁 군이 강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소식을 듣기도 했는데 정말 활발하게 민혁 군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난민을 차별하는 이유는 난민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차별한다고 난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직접 다니면서 얼굴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활동인 것 같다. 사람들의 생각을 편견을 좀 선입견 안 좋은 선입견을 바꾸는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혁 군도 내년에 올해구나 올해 대학을 합격을 해서 민혁 군도 사회복지를 학과로 진학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아동 이제 5명, 아동이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청소년. 청소년이죠. 네. 네, 이제 5명의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주셨고요. 그 끝부분에 어쨌든 이제 민혁 군의 약간 주변 어른들이 타협하지 않는 것, 주변 네. 어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주변 사람들이 편견을 갖지 않고 이들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사례라는 시사점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이제 4분의 그 네. 인터뷰들이 활동가 그리고 또 작가님, 음. 변호사님 뭐 이런 부모님 인터뷰, 어른들의 인터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부모님이셨던 인화 네. 씨 인터뷰가 굉장히 그 부모로서도 마음에 많이 네. 와닿은 부분이 있었고 정말 너무 절절하다는 느낌이 많이 음. 들었거든요. 소개 좀 작가님께서 좀 네. 해주시면. 인화 선생님도 그 몽골 분이시고 이제 한국에 온 지 25년 된 이주 노동자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 체류 자격이 있었고 그 에이전시 통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그 브로커가 사기꾼이었다고 그래서 2달 만에 어디 뭐 잠적해 버려가지고 한국에 돈 들여가지고 적법하게 들어왔는데 2달 만에 불법 체류가 돼버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주 노동자분들이 어떤 경로로 한국에로 오는가 되게 궁금했는데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게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좀 흥미롭기도 했어요. 그래서 TV에 이렇게 몽골에서 TV에 광고가 나왔대요.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막 이런. 그래서
아, 한국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서 아, TV에 광고를 보고 이렇게 결심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근데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 내가 살아보겠다는 게 쉬운 결심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 토박이 서울에서만 계속 살았는데, 아, 내가 과연 뭐 지역을 좀 옮겨서 뭐 대전만 가서 살려도 그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국경을 넘을 생각을 하셨을까? 다른 나라로 이주할 생각을 하셨을까 해보면, 그 인화 선생님은 이제 러시아로 유학을 갔다 오신, 예, 유학파이신 거죠. 그래서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끼리 이제 학비가 안 들어서 또 아버지도 여자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이 있어서 이제 러시아 유학을 보냈다 권유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갈 이제 생각을 했다 이러시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뭔가 쉽게 돈 벌려는 사람. 근데 쉽게 돈 버는 게 왜 안 좋죠? 우리 다 쉽게 돈 벌고 싶어서 막 주식하고 부동산 투자 연구하고 이러면서 이주노동자들 되게 비난해요. 한국에 와서 쉽게 돈 벌려고 그런다고. 근데 어쨌든 쉽지도 않을 뿐더러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서 국경을 넘은 용감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저는 가질 수 있는 용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못 가져요. 예, 언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생활을 하셨고, 저는 이나 선생님이 좀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그 전에 자료집이 참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주 단체에서 만든 미등록 이주 아동, 부모, 관계자들 그 자료집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쓰기 전에 그걸 보면서 누구로 인터뷰하면 좋을지 이제 제가 편집자랑 같이 이제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섭외를 부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인하 선생님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 너무 비싸고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호준이가 아들인데, 호준이가 5살 때 방에다 놔두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일을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문을 잠그고 거기 이제 뭐 음료수랑 요강이랑 이렇게 소변 볼 수 있는 거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그렇게 8개월을 보내셨대요. 근데 이제 공장 동료가 그렇게 아이를 방치하는 건 위험하다, 안 된다. 그래서 뭐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을 좀 싸게 갈 수 있게 소개해줘서 이제 보냈다. 근데 8개월. 어떤 상황이었는지 너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나 선생님 인터뷰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행히 이제 한 3분 거리였다고. 가까웠대요. 그래서 짬짬이 와서 이제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도 그렇지 5살짜리 아이를 8개월을 그 91년인가 그 정태춘 박은옥 선생님이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를 만든 그 계기가 되기도 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두 남매가 엄마 아빠가 다 일하러 갔어요. 아버지는 경비 노동자였고 엄마는 파출부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는 3살 5살 남매 아이가 다 일하러 가야 돼서 밖에 타서 문을 잠궜는데, 아이들이 약간 뭐 불장난처럼 하다가 화재가 나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어요. 끔찍하게. 그래서 정태춘 박은옥 선생님이 우리들의 죽음이란 노래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애도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애를 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너무 힘들게 여기서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내신 거죠. 그래서 이나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일 안 하고 결혼만 한 사람도 비자를 주는데, 나는 25년을 여기서 일했다. 여기서 내 월급도 쓰고 세금도 내고 뭐 여기서 옷도 사 입고 밥도 사 먹고 다 여기 돈 쓰면서 내가 살았는데 왜 나한테 체류 자격 안 주냐. 대통령이 내가 한국 사는 동안 6번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외국인 체류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실 때 진짜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주노동자를 너무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을 하고, 그분들이 여기서 삶을 살아가는 그 기반,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아이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기반은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만 쓰고 그냥 버리는 식으로 제대로 된 이민 정책을 만들질 않는 거예요. 그걸 너무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그 추방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우리 동료로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민 정책과 행정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전 한국은 이주 노동자 없으면 이제 안 굴러가요. 호텔 가도 다 그 청소하시는 분들 다 이주 노동자들이고 원양어선 타는 70%가 이주 노동자고 뭐 농촌, 어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김밥 천국에 가도 이주 예, 여성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열악한 상황일수록 미등록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으시고요. 저는 이거 한국 사회가 대책 마련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뭐 시혜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주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도 이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이제 이탁건 변호사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랑 이런 나라도 거의 다 대책이 있어요. 많은 나라가. 그래서 뭐 한국만 좀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야말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좀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주 노동자들의 힘이 없으면 이미 돌아가지 않는 산업 분야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일 민족 혹은 그 아까 말씀하신 GMB 외국인 선호도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나 행정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제목이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지만 끝에 이제 세 분, 서권정 활동가님, 또 이주란 작가님하고 이탁건 변호사님의 인터뷰를 실은 건 굉장히 좀 시사점이 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을 섭외를 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탁건 변호사님은 이제 여기 아까 마리나 담당 변호사였고 페버의 또 승소를 이끌어낸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법무법인 태평양의 그 사회공익재단인 동천, 예, 거기 이제 이주랑 난민 담당하는 변호사였고 지금은 유엔 난민기구 가셨는데요. 이탁건 변호사님은 저도 이제 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그 체류 자격을 얻어냈고 그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이끌어냈는지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본 거고 또 서건정 대표님도 이 이주 아동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서 이제 여기 인터뷰하지 않은 다른 아이들의 사례도 많이 접하셨으니까 좀 전체적인 틀에서 이 아이의 목소리는 이제 개별적인 목소리고 좀 전체적인 틀에서 목소리 그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 서건정 대표님도 만났고 서건정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운동 하시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고 뭐 민주화가 그 물결이 있었고 그러면서 대공장 노동자 임금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노동 조건이 개선이 되고 근데 그렇게 사업 환경을 더 낮게 바꾸지 못한 여전히 열악한 공장과 이제 기업 그 사업체들이 있는데 거기를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너무 열악한 데를. 근데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 자리를 메운 게 이주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왔다가 그 열악한 일자리를 다 메운 거고 체류 자격이 없다는 체류 자격도 이제 뭐 잃게 되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거를 이제 보시게 된 거예요.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노동자들의 삶에 관심을 갖다가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전태일처럼 그 열악한 상황 70년대의 삶을 여전히 80년대, 90년대도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자연스럽게 이주 운동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한 10년쯤 지나니까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은 학령기 아동인데 왜 학교를 안 가? 이러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끌고 다니면서 학교를 이제 눈물로 호소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하면서 이제 학교를 보낸 거죠, 아이들을. 이란주 선생님도 그렇고, 이란주 선생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주 노동자들이랑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다가 아이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아이들을 대변하는 책을 또 많이 쓰셨어요. 예, 그래서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이렇게 지내면서 그 하나의 생애 주기를 다 보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좀 다른 관점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권리가 왜 지켜져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네. 이제 그 세 분들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작가님도 책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시스템 혹은 행정적인 어떠한 제도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책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네. 뭐 그거죠. 결국은 체류 자격을 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3년 일하면 시민권 주고 뭐 5년 지나면 영주권 심사받을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있거든요. 뭐 영국 같은 경우도 10년 아동이 10년 이상 있으면 체류 자격 할 수 있게 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외국 사례를 몰라서 저는 안 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일단 뭐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번을 무슨 부여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우선은 시작을 해서 뭔가 더 체계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서건정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자꾸 여성들, 가임기 여성들한테 저출산, 아이 낳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는 아이들이나 좀 잘 돌봐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여기 카림이랑 달리아는 그 12명이 다니는 학교, 전교생 12명인 학교에 그 사남매가 다녔는데 아이들이 졸업하니까 학교가 폐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없어서 문제인데 있는 아이들, 우리나라 공교육을 다 받은 아이들을 그렇게 한 아이를 키워내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키워내는 아이를 우리나라의 인력으로 시민으로 받아들여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이민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구제 대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뭘 선택해서 부모를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부모가 어떻게 그 한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아닌데 부모의 어떠한 일들 때문에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뭔가 불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강인 선생님이나 은유 작가님 두 분 다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거를 열심히 어떻게든 뚫고 나가보고자 애쓰신 분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그럼 책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이강인 선생님 네.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여기 제가 여기 앉아 계시면 제가 네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옆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또 아이들을 만나고 계신 분이라 아마 이 책도 또 읽고 오셨지만 이야기 들으시면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책을 읽는 내내 내가 늘 봐왔던 우리 아이들을 떠올리게 되었고요. 어찌 보면 저는 학교를 또 운영하는 입장이고 학교를 끌고 가는 입장이어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이렇게 아이들하고 깊은 이야기 나눠보지 못하고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듣고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오히려 이 책을 통해서 더 아이들의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책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하면서 읽었는데요. 이 국가라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단순한 건 아니겠죠.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시도해야 되고 계속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책 중에도 나오는 보다 먼 이웃, 이웃을 미래의 사랑하라. 이웃, 그리고 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 정말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그런 생각, 태도, 마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댓글창에 있는 질문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질문이 벌써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저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하고 현장에서도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까 은유 작가님께서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 네. 카카오뱅크를 개설할 수 없다던가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주민번호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느끼시기에 아이들이 주민번호가 없어서 겪는 이 체계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 불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학교에서 아이들 보시면서 특히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 주민번호가 없는 어떠한 아이들이 겪는 불편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두 분께서 각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 먼저? 아니 저는 아까 거의 말씀을 네. 드려서 뭐 예를 들면 마스크라든가 그리고 뭐 QR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아니니까 자기 아예 외출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리나 같은 경우 코로나 어디든지 가면 또 체크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전반적으로 그냥 우리 선주민들도 좀 위축됐는데 그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게 더 많이 위축되었다라는 거를 저는 좀 느꼈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스크 이런 거 이제 기부해 주시고 그러면 바로바로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또 코로나 초창기에는 아이 학교 나오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이제 어디서 만나자 해서 여기 아차산 같으면은 아차산 어디 뭐 이 장소를 정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반 아이들 한 서너 명 불러서 또 전해주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진짜 외식 한번 제대로 못했겠구나, 아니면 어디 뭐 가입하고 싶어도 제대로 가입할 수 없었겠구나, 이제 그런 걸 더 느꼈고요. 근데 또 다른 거는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도 미등록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조금은 다행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몽골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여전히 몽골어를 사용하고 있고, 친구들이 몽골 아이들이고 또 몽골 선생님들로부터 교육받으면서 그런 몽골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언제든 몽골에 가면은 자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몽골에 가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무조건 불법 체류라는 그런 딱지를 붙여놓고 체류 자격을 주지 않는 건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기서 태어나서 10년 넘게 있다 보면 한국 아이나 그 아이나 차이가 없는데 너네 나라 돌아가라. 실제로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그 담을 맞대고 있었던 그 중학교 아이들하고 싸울 때 그 아이들이 그냥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나가는 거 보고 여기 있는 거 똑같더라고요. 몽골 거지 새끼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줄 알았겠죠. 몽골 거지 새끼들, 니네 나라 가, 뭐 왜 여기 와 있어, 뭐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욕하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 다 배우거든요. 일주일에 5시간을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이제 다 그 말 알아듣고 싸우지 않으면 그것도 또
문, 맞아요. 예, 그 혈기에 음. 예, 그래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경찰서에까지 이제 잡혀가는 일이 생겼죠. 아까도 이렇게 책 안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일상적으로 접하지 않고 이것을 불법 체류자목 이런 식의 이제 아, 네. 어떤 편견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 질문 아까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저희 이제 동네, 그러니까 광진구 구이동이나 광장동에 사시는 그 주민들을 일상적으로 친구들이 많이 만나고 있는데, 혹시 그 동네 지역 주민들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면 이제 뭔지 참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일상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학교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생활한다고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지역 주민들하고 그 융화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혹시 바라는 게 있으시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누구였죠? 그 나이지리아에서 온 친구가 페버.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불쌍하게 보고 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국 아이들하고 똑같이 대해주시면 좋겠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 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그 우리 한국 아이들은 느끼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 고단하고 정말 늘 이제 불안에 쫓기게 되고, 어쨌든 아이 하나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그 속담도 있듯이, 이 광진구 관내에 우리 학교가 이제 23년째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생긴 게 똑같죠. 몽골 아이, 한국 아이 똑같은데 이제 자기들끼리 다닐 때는 이제 몽골 말로 막 시끄럽게 떠들고 하니까 이제 몽골 아이인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구김살 없이 또 어디서나 존중받으면서 자라야 된다. 내 아이 또 너네 아이 구분하시지 마시고 내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말 한마디 아니면 눈빛 하나 이렇게 좀 아이들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에는, 지금은 또 우리 학교가 조금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서 덜한데, 전에 그 중학교 거기 있었을 때는 그 옆에 빌라들이 많았어요. 인가가 많다 보니까 뭐 체육 행사를 하거나 아무튼 아이들 아침마다 우리가 맨손 체조 시키고 그랬는데 조금 소리가 좀 시끄럽다거나 하면은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또 우리 집에 고3이 있다, 조용히 해라.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의 아이죠. 진짜 우리가 저출산 네. 대책 세우기도 어렵고 정말 달라지지도 않는데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도 줄어들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도 채 못 낳잖아요. 0.9%인가? 예, 이런 마당에 지금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우리 사회에도 기여하고 어디에 가든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럼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은유 작가님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네. 말씀하신 5명의 친구들의 사례 말고 혹시 책을 쓰시기 위해서 더 인터뷰를 더 하셨거나 혹은 사정상 싫지 못했거나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니
인터뷰하는 아이는 다 싫었어요. 아, 네네네네네. 네. 그 혹시 그러면은 만나는 과정에서 더 조금 다른 사례를 접하셨거나 그런 것들은 혹시 있으실까요? 다른 사례는 뭐 없었고요. 네. 그냥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좀 되게 버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막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할까요? 있었다니까 있는 건데, 아, 너무 부당하고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그런 내적인, 예, 그래서 저는 그 자료집을 볼 때도 책장에 진짜 안 넘어갔어요. 이게 뭐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이랬단 말이야? 진짜? 막 이제 이러면서 읽느라고 되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이주 아동들의 사례를 약간 좀 고루 담아내려고 예, 노력한 그런 선정 인터뷰를 그렇게 선정했어요. 네. 그래서 그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다 지금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와 비슷한 소감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아이들도 다름없는 고통을 느꼈을 그 상대적 박탈감,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먹먹하네요. 그래서 고통을 없애기보다 고통을 알아보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라고 네. 소감을 남겨주셨고요.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은유 작가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제 아이들 친구들이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여러 고통을 듣고 보셨을 텐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네. 작가님께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이 질문은 은유 작가님하고 이강혜 부장선생님 두 분 다 말씀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먼저 네. 은유 작가님. 네. 저는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그 번호 같은 것들이 좀 임시로라도 부여가 돼서 정말 학교 안에 있는 동안만은 안전하게 존중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교육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고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질문이? 우리가 해야 될 일. 네. 해야 될 일은 저는 제가 지금 이 책을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이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뭐 대책도 생각하고 뭐를 마련을 하고 다른 상상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저도 그랬지만 너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 이주 아동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이주 노동자들과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에 빚지고 있다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와 다 연결된 거죠. 그랬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인권이 낮은 지점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삶이 좋아지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권도 다 같이 높아지는 거고 사회 수준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아는 분들이 많아야 법무부나 이런 데서도 뭔가 빨리 여론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껴야 대책들도 만들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뭐 아는 방법은 여러 통로가 있겠지만 그래도 책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타인의 삶을 알고 타인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일 만만한 입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제 책 아니고 이란주 작가님이 쓰신 책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저런 책 찾아보셔가지고 좀 많이 읽고 주변에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이 저는 많아지는 게 변화의 시작. 아는 것도 실천이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들 읽어주세요. 제가 써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네. 어떤 것들이 가장 시급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있지만 없는 아이들 많이 예, 저도 강추합니다. 정말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삶이 또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각박하다 보니까
이웃에게 관심 기울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이기도 하겠죠.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게 이제 지금 그래도 한 2, 30년 됐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호주나 미국이나 많이 이민도 가고 또 돈 벌러도 가고 하는데 그래도 이주민들의 삶이 많이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의 땅이라고 해서 찾아가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가는데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의 생활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정말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 앞에서 많이 하셨듯이 그러면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정말 늘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그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평범한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갖고 내 옆에 와 있는 이주민들 이제 그래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나가면 어디든 뭐 제주도에도 있고 지방 네. 어느 곳에 가도 이주민들 또 이주 여성들 많이 있는데요. 내 곁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이주민들이 이제는 남이 아니라 같은 우리라는 생각 가지시고 정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자신의 그 기본적인 삶의 그 권리 그런 것들을 누리고 여기서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은 무사히 어른이 될 수 있게 그게 참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무사히 어른이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아야죠. 우리만 잘 살고 저 사람들은 늘 우리가 하지 않는 일, 더러운 일, 그 위험한 일 있잖아요. 삼재 네. 업종에 있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우리 똑같은 사람이고 정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동반 비자를 허용하는데 이주 노동자들은 정말 여기서 9년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족을 동반할 수 없게 만든 것 자체가 참 맞아요.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우리 이 몽골학교를 계속 운영하면서 사실 국회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국회도 찾아갔었어요. 왜냐면 다른 외국인 학교와 달리 우리 학교는 아주 열악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 학교하고 똑같은 그런 잣대로 그런 재단하지 말고 좀 예외 조항이라도 둬서 우리 학교는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많이 다니고 호소도 해보고 신문고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표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어쨌든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할 그런 운명 공동체이니까 좀 더 관심 갖고 또 알려고 노력하고 또 지나가는 우리 몽골 아이들이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떨어져서. 네. 그러니까 은유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변의 어른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런 소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사는 생활권에서 공유하지 않으면 금방 잊혀져 놓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제도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싶은데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 혹은 이주 노동자에 관련해 알 수 있는 정보나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책 혹은 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책을 쓰시면서 은유 작가님께서는 참고하셨던 부분이라던가 또
이강현 선생님께서는 혹시 몽골이나 이런 학교 혹은 제한 몽골 학교에 대한 사이트나 이런 거 소개해 주셔도 괜찮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여기 이제 이란주 작가님이 그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요. 이란주 이렇게 이란주 검색해서 보시면은 그 책들을 보시면 제일 좋고요. 최근에 내신 책 중에 이주 노동자를 묻는 10대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맞나? 이주민을 묻는 10대에게인가? 하여튼 이주민인가 이주노동자인가? 이주민을 묻는 10대에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동들이 이제 그 이주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한 어떤 그 바로잡아주는 대답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아 내가 이런 점을 놓쳤구나 아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몰랐구나 이런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추천사를 또 제가 썼습니다.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책을 그래요. 저한테도 막 소개달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무슨 책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부터가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다면 뭐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요즘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부터 봐야 되는지 다 검색해서 이제 아 이거는 별로네, 뭐 이건 좋네 이러면서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렇게 알아갔듯이 그렇게 이란주 작가님 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책 보다 보면 또 뭐 요즘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막 추천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네, 넓혀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몽골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세요. 몽골스쿨.org 치고 들어오시면 아니면 그냥 제한몽골학교 치셔도 들어오실 네. 수 있고요. 몽골학교를 세우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유해근 목사님께서 이 이주민들과 같이 살아온 그 모든 그런 경험, 삶의 이야기들을 8권의 책, 9권의 책을 통해서 쓰셨네요. 예. 유해근 목사님의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이 나그네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예, 우리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은 오는 것도 맘 놓고 울지 못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책들에 대한 책 목록이 사실은 그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블로그에 뉴스레터에 가면 정보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올해 그 뉴스레터 주제였던 낯설지만 익숙한 이주 노동자 관련한 정보 북큐레이션이 책 목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블로그에 뉴스레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진구의 이주민 가구 수나 통계 이런 것들도 올려놔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뭉클하기도 하고 한편에 울컥울컥하기도 한 감정 현장에 있으신 분들 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작가님 또 교장 선생님 한마디씩 오늘 북토크 어떠셨는지 그리고 네. 혹은 여기 이 자리에 혹은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아까 충분히 좀 해주신 것 같긴 합니다만 정말로 네. 더 덧붙여서 한마디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하거나 뭐 인터넷, 유튜브로 독자분들 이렇게 만나 뵈면은 진짜 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요즘은 오락거리나 즐길거리도 많고 재밌는 영상,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은데 이걸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듣기 위해서 모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아, 참 세상이 살만해.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고 되게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네,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그런 저랑은 어떻게 보면 접점이 없을 것 같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위로받고 아, 삶은 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사회는 좀 이렇게 바뀌는 게 더 건강해.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한테 귀를 기울이면 다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예, 제가 썼지만 저는 전달자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가 감정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똑같은 외국인을 대해도 정말 선진국에서 온 그런 백인을 볼 때는 우리가 오히려 열등감 갖고 또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먼저 우월감 느끼고 하는 이젠 그런 정말 아주 얄팍한 그런 우리의 태도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부탁드리는 것은 이 광진구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 몽골 아이들 만나면 또 우리 몽골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주 아동을 만나면 정말 어른으로서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이렇게 손짓 눈빛으로 나는 너를 응원하고 있어. 너 참 훌륭하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우리 광장동에 있는 우리 몽골 학교에 언제든 오셔서 방문하시는 거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나의 경험 세계에 없는 어떤 것들을 나의 경험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은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귀 기울이려고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알기 어려운 것이고 내 경험 세계 안에 끌어들이긴 정말 어려운 것인데 제가 1년 전에 1년 전쯤에 은유 작가님 북토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1주년 북토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독자가 질문을 하나를 하셨어요. 작가님, 제가 이 북토크 내용과 또 부모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북토크를 듣는다고 도대체 뭘 바꾸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은유 작가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겠죠. 아마 그대로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바뀌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나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멋진 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세상이 한꺼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아까 은유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더 알고자 하고 알아나가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고 그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면 아까 이강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에 힘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북토크에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또 시간 내주신 두 분 선생님들께 박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북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